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의사로 시골에서 작은 의원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지도 벌써 8년이 되어 가는데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이곳에 와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의 딸을 낳았으니 제 결혼 생활 대부분은 이곳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솔직히 제가 한창인 나이에 시골 동네 의원을 개원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돈도 명예도 다 가질 수 있는데 갑자기 시골로 간다고 하니 동료들은 물론 제 후배들도 저더러 별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제 뜻을 멋지다고 해주고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는데 저와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쭉 함께였어요. 생각해보면 늘 제가 하는 일에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꺼이 함께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제 남편인데 그래서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시골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주 오래전 누군가와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그분이 굳이 시골 의사가 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의 뜻과 제 마음이 합쳐져 지금의 시골 의사가 되었어요. 그 덕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항상 제철 음식은 부족하지 않게 먹고 또 늘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제 딴에는 아주 명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덕에 저희 딸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랑 아빠처럼 시골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이의 꿈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아이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저는 늘 보람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의 어르신들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한번 가는 게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셨거든요.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기다려 지금은 많이 단축된 4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읍내의 작은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하루를 모두 써야 할 연례 행사였는데 그러니 그곳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땐 정말이지 자식들까지 총 비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병원과 많이 떨어진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대다수 아프셔도 진통제 하나 먹고 참는 일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참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제가 읍내가 아닌 시골 동네에 병원을 떡하니 차려놓았으니 저희 부부는 어느덧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공동 주치의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말 좀 시시할 수 있겠지만 모든 병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리고 원래 나이를 먹으면 병원을 가까이 두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을 저와 남편이 하고 있으니 저희 부부는 늘 이곳에서 감사하게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아우 선장님,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쪼까 몸이 캐림직한 게 감기가 왔는지 기침도 나고 콧물도 줄줄 흘러서 아침 대바람부터 왔습니다. 나 주사 쪼까 한 대만 놔주셔. 네, 일단은 진찰부터 하게 기다리세요. 가만보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다들 의사셔. 자기 병을 저보다 너무 잘 알아. 그래도 여가 선생님이 떡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맴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디. 다른 동네 내 친구들도 죄다 부럽다고 하뇨. 나가 맨날 친구들 만나면 선생님 자랑을 혀. 우리 동네는 병원도 있다. 그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선생님은 우리 동네 보물이여. 아, 오늘 우리 딸기 따는데 내가 이따가 제일 싫은 놈으로 한 소쿠리 챙겨와야 쓰겄네. 정말요?
저희 딸이 딸기 엄청 좋아하는데. 그려? 그럼 소쿠리 하나는 안 되겠네. 2개 챙겨와야 쓰겠네. 아유, 그렇다고 그렇게 막 주시면 안 되죠. 제가 딸기값 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뭘 주시면 제가 죄송해서 안 돼요. 됐어. 서운한 소리 하들마. 나도 그렇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돈은 없어도 그런 거 나누는 재미로 살아. 선생님은 그저 맛있게 받아서 잡사만 주면 그게 우리들 보람이지. 여기까지 와서 병원도 차려주고 병원비도 요렇게럼 싸잖아. 에이, 뭘요. 저 그래도 받을 거 다 받는 건데. 아니요, 싸. 차비도 굳지, 시간도 얼마 안 써서 일도 하지. 그게 다 돈이요. 아무튼 여서 오래오래 있어줘. 그게 내 소원이요. 막말로 자석들보다 선생님이 나는 더 좋아. 에이, 거짓말. 진짜라니까. 이렇듯 저는 늘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선물도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려 시골 의사를 자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부터 제가 왜 굳이 시골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그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뭔가 거창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글을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시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요. 부디 저와 시아버님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처음엔 제법 큰 농사를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늦둥이 손녀였는데 제가 태어나고 엄마는 저를 두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던 아빠가 자신의 고향집인 시골집에 저를 두고 사라졌고, 그래서 얼떨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게 되신 거였어요. 하도 어릴 때 이곳에 왔기에 전 원래부터 여기서 태어난 줄 알고 자랐는데, 소문이라는 게 이런 작은 시골은 더 빨리 퍼지는 법이라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제 출생의 비밀을 소문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가 상처받고 우울해할까봐 늘 해가 지는 초저녁이면 자신이 아끼시는 자전거에 저를 태우고 노을이 지는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를 시켜주시곤 하셨는데, 거기엔 항상 빠지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달고나 같은 달콤한 간식이었어요. 간식이 맛있어서 그 시간이 좋았는지, 그 시간이 좋아서 달고나가 맛있었는지, 저는 해가 지는 그 시간을 늘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러다 이빨이 썩어 그 달콤한 시간도 끝이 났어요. 그때 저도 저지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엄청 혼이 나셨거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비해 다소 엄한 분이셨어요. 보통은 그 시대 부부라면 남편이 더 권위가 있기 마련인데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반대셨죠.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무서워하고 할아버지를 유독 잘 따랐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일부러 할머니한테 져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할아버지의 나름 애정 표현이었던 거죠. 게다가 전에는 안 그러셨다고 할머니가 훗날 말씀하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과 다르게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오고 나서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끊었다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 몸에 좋지 않은 건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손녀를 본다고 안 하던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셨다고 했는데, 사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폐 질환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심한 폐렴에 걸리셨는데 그게 문제였는지 아니면 원래도 폐에 이상이 생겼던 건지 회복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신 할아버지가 일을 나가신 어느 날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워낙 산골에 있고 큰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아마도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급수술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폐 전체에 농이 차 호흡을 전혀 못하고 계셨고 그래서 수술을 마쳤음에도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마셨는데요. 그때 할머니는 참 많이도 우셨죠. 저는 그때 할머니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늘 여장부 같고 씩씩한 할머니 모습만 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만 우세요. 할머니가 매일 우셔서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그래. 근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어쩌냐. 저대로 호망하게 가는 양반도 불쌍하고 남겨진 너랑 나도 불쌍하고 이렇게 다 불쌍한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도 저는 이제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할미도 할아버지가 벌써부터 너무 보고 싶다. 할머니는 그날 저를 품에 꼭 안고 제가 잠든 그 순간에도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저 어린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던 할머니가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충격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울다 할머니마저 잘못될까 무서웠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할머니는 병원비를 해결하려 가지고 있던 논과 밭을 파셨고 그 후로 그저 그런 소일거리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형편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저라도 잘 키우시겠다는 생각에 하루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온종일 일만 해도 할머니가 벌 수 있는 돈은 예전의 농사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그런 돈이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갈 즈음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이야 중학교 진학할 때 교복이나 급식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복도 비싸고 심지어 학교가 집이랑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차비도 필요했죠. 그래서 할머니는 늘 한숨을 쉬셨어요. 당신이 여기서 더 무얼할 수 있지 않은데 돈이 부족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래서 저 몰래 마을 이장님께 가서 돈도 빌리시고 당신 목숨보다 아끼던 유품들도 헐값에 처분하셨는데 저도 철이 금방 들어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죄송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도 하기 싫었는데요. 그냥 학교 같은 건 다니지 않고 할머니를 도와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죠. 그래서 할머니 몰래 동네 어르신들께 심부름 해드리고 용돈을 받곤 했는데 어느 날 그걸 할머니한테 들켜 혼이 났어요. 누가 너더러 돈 벌라고 했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할머니, 나 공부하기 싫어. 사실 학교 가는 것도 싫어. 내가 학교만 안 가면 할머니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 나 머리도 나빠서 학교 다니나 마나야. 뭐야? 네 머리가 왜 나빠? 너 정말 할미 속상하게 할래? 할미가 지금 누구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너 그러면 하늘에 있는 네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할 것 같아? 아니,
나는 할머니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별 걱정을 다 해. 내가 남 때문에 고생해. 내 손녀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지.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다 있고 돈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니는데 내 손녀만 딱하게 못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그냥 할머니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대충 먹고 일만 하는 게 싫단 말이야. 그럼 네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는 공부밖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할미 때문에 그러는 거면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럼 푼돈 번다고 빨빨거리지 말고. 알겠어? 저는 전날 혼이 나면서도 왜 할머니가 공부에 목을 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이 형편이면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공부를 하나 마나인데 왜 현실도 모르고 저러시나 답답했죠. 그래서 사실 할머니 몰래 계속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러다 할머니가 밤에 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셨는데 점이 아니었는지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내 드셨지만 고통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놀란 저는 서둘러 119에 신고를 했고 재빨리 이장님을 불렀는데 이장님이 저희 할머니 상태를 보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닌 것 같다며 저한테 언제부터 이러셨냐고 물으셨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구급차를 탈 수 있었고 그때는 할머니가 거의 실신하다시피 축 늘어져 계셨는데 저한테는 모든 상황이 다 공포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2시간 정도 달려 큰 종합병원에 도착했는데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저희 할머니의 신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제가 미성년자이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의사 선생님과 이장님이 말리셨는데 그때 이장님이 그러셨어요. 아빠 연락처를 모르냐고요. 아빠요? 몰라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걸요. 하긴 지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 아들인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만 이날이 때껏 맡겨놓고 그렇게 잠수를 타냐? 내가 면사무소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봐야겠다. 네 아빠한테 말해서 네 할머니 수술받게 하자. 그때 이장님은 아빠만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실종 상태였고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는데요. 그러는 사이 병원비는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은 동네 어르신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모금도 해주시고 나라에서 어떤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봐 주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저는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거의 학교도 가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이젠 낡아버려 고물이 된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할머니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서도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너 밥은 먹고 다니니? 이거 우리 먹으려고 놔둔 김밥인데 괜찮으면 이거라도 먹어. 라며 김밥이나 빵, 떡 같은 걸 챙겨주시기도 했는데 차마 그것들이 잘 삼켜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잘못되면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고아라는 생각에 늘 지옥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은 온통 돈만 있으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신장 공여자가 나타났어요. 분명 의사 선생님이 이식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역시 돈이었죠. 그때 제가 모은다고 모았지만 수술비에 비하면 택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뉴스에서도 연신 보도가 될 만큼 큰 비가 쏟아졌는데 그때 제 자전거가 망가졌어요. 하필이면 할머니를 보고 집에 가려고 할 때였는데 그 자전거가 아니면 저는 집에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체인도 빠지고 바퀴도 망가져 계속 다치기만 했죠. 그런데 저는 무슨 고집인지 그 자전거를 계속 타려고 했어요. 이미 망가져 굴러갈 수 없는 자전거인데 저는 미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끝내 할아버지의 그 고물 자전거는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정말 길바닥에서 엉엉 울어버렸는데 그 자전거 꼴이 꼭 저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존재가 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고작 심부름, 남들 가게나 밥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전부라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심지어 피도 나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저 망연자실 울기만 했고 그걸 누군가 보고 다가왔어요. 우산을 들고 그 세찬 비를 뚫고 뛰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할머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제 꼴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죠. 그리고 일단 병원으로 들어가 상처부터 치료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어요. 선생님, 저 치료 안 해주셔도 되니까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할머니 없으면 고아예요. 제가 커서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빗속에서 엉엉 울며 의사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참 난감한 얼굴을 하셨죠. 그리고 일단은 알았으니 들어가서 치료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계속 괜찮다고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는데 제 사정을 이미 알고 계셨던 의사 선생님은 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계시는 듯 알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는 냉큼 알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다친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안에 들어가 치료를 받는 내내 의사 선생님은 이것저것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물으셨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도움을 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빠는 실종됐고 집에 돈은 없다며 저 낡은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저것도 없으면 당장 일도 못한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 학생 아니니? 학교는 안 다녀? 그게요, 중학생이긴 한데 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학생이 왜 학교 갈 시간이 없어? 그야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공부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중학교를 나오나 중학교 중퇴를 하나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학교는 안 가려고요. 아휴, 할머니가 정말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겠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아프시지. 그럼 이렇게 하자. 할머니 태어나시기 전까지 너 우리 집에 있어라. 그리고 네가 좀 전에 그랬지? 공부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내가 너 공부하면 돈 줄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받는 거야. 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자전거는 위험하니까 그만 타고. 아저씨한테 아들이 있거든. 학교 끝나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병원에 와라. 네가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 할머니가 기운을 내시지. 그래도 당장 수술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당장 수술부터 해야지. 수술비는 내가 내마. 그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해서 나한테 갚아. 네? 정말요? 그래. 손녀가 이렇게 할머니 살리겠다고 애를 쓰는데 나라도 널 도와야지. 의사는 원래 그런 직업이란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니, 하루 종일 할게요. 그래,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내가 너 학비도 다 대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그리고 네가 대학에 진학하면 그땐 내 조건을 하나 더 얘기하마. 저기 근데요, 그 조건이라는 거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못 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아니 이 녀석아, 할머니 살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약한 소리를 해. 나는 니네 할머니 무조건 살릴 거야. 그러니 너도 무조건 대학 가야지. 그래서 내 조건도 네가 들어줘야 우리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다 포기할래? 아니요. 안 돼요. 저 할머니 꼭 살려야 해요. 알겠어요.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의사 선생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땐 그 집엔 공부는 잘하지만 싸가지 없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에게 적대심이 심한 눈치였는데 늘 찬바람이 쌩쌩 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지도 생판 모르는 여자애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데 불편했겠죠.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과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그 후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셨고 건강도 점점 회복하셨어요.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로만 버티고 계셨는데 이식을 받으니 처음엔 힘들어하셨지만 점차 편해지시고 좋아지시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당신 수술은 물론이고 제가 의사 선생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학교까지 다닌다는 걸 아신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그 아픈 몸으로 절까지 하시며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아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이 다 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 손녀까지 걷어주시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아닙니다. 저 공짜로 한 거 아니에요. 손녀분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 전혀 개념치 마시고 건강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손녀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녀를 잘 키우셨어요? 저도 덕분에 많은 걸 깨닫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도 손녀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빠서 잊고 있었던 제 꿈을 다시 찾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아휴, 저는 무식한 늙은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정은아, 너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선생님, 수술비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꼭 전부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수술비는 손녀분이 공부해서 갚는 걸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돈 때문에 공부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보니까 머리도 참 좋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만하세요.
저도 아무나한테 이런 제안 하지 않습니다. 손녀분이 가능성이 많은 아이라 그랬어요. 저도 손녀분이랑 동갑인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잘 커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남을 살리는 의사인데 저는 이번 일로 손녀분이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자라준다면 저는 돈보다 더한 보답을 받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 의사 선생님은 정말로 제 학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늘 저더러 딴 마음 품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그 점을 제일 감사해 하셨죠. 그리고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저도 의사 선생님 집이 아닌 저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대신 할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차를 보내시겠다며 고생해서 오시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큰 도움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아들과도 미묘한 관계 변화가 있었는데 한 집에 살 때는 그렇게 툴툴거리고 저만 보면 불만이 가득 차 보이더니 제가 집으로 돌아간 후로는 홀가분해하긴커녕 저희 학교까지 와서 자기 엄마 심부름이라며 반찬도 주고 가곤 했는데 그때 보면 수파에서 산 것 같은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것들도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참 무심하게 너 니네 집에 가니까 좋냐? 라고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말하는 것과 다르게 속은 참 따뜻한 아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도 그럼 좋지. 우리 집인데. 너도 내가 없어서 좋지? 불청객인 내가 없으니 공부도 더 잘 되고.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뒤돌아가면서 그랬어요. 누가 좋대? 너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나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 아이는 저렇게 말하고 얼굴까지 붉히며 도망치듯 뛰어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든지. 사실 저도 갑자기 공부라는 걸 하다 보니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야, 그럼 공부 좀 가르쳐주고 가. 나 기초가 없어서 힘들단 말이야. 라고 했고 그 뒤 우리는 학교 끝나면 같이 떡볶이도 먹고 빵도 먹으면서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뭐 제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공부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 아들이라 그런지 정말 모르는 것도 없고 학교 선생님보다 공부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괜히 공부할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물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시간 뺏어도 돼? 너도 공부해야 하잖아. 나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남 가르치는 게 얼마나 나한테 공부가 되는 건데.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네 공부나 열심히 해. 저렇게 말을 하니 그 어린 눈에도 의사 선생님과 그 아들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친구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그 후 저희들은 둘도 없는 소꿉친구가 되었는데 공부는 물론이고 시험이 끝나거나 방학 때는 둘이 만나 영화도 보고 시외 버스를 타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 친구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었죠. 하지만 둘 다 어리고 학생이라 둘 다 그 이상 고백을 한다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의사 선생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주말에는 집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죠. 무엇보다 진학한 학교가 의사 선생님 댁과 가까웠는데 그 아들도 같은 학교였어요. 대신 저희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때 되면 고사리도 끊고 쑥도 깨서 그 집에 가져다 주곤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받은 은혜를 갚으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었는데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 꿈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아무래도 제 인생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도 꼭 저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의 아들도 의대가 목표라 우리 둘은 같은 꿈을 갖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둘 다 참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심적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라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은 어찌 보면 첫사랑이고 기막힌 인연으로 그렇게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운명이었는데 저희 둘이 모두 의대 진학에 성공하게 됐을 때 저는 학비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염치 없이 공짜 돈을 바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말이냐며 제 대학 입학금을 의사 선생님 아내분,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내고 오셨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야 자기가 한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기억하니? 내가 너희 할머니 수술비 대신 내주면서 이 순간이 오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 그래서 나도 참 고맙고 기쁘구나. 사실 나는 너한테 좀 어려운 부탁을 하고 싶었어. 나는 하지 못했지만 넌 해줬으면 했거든. 그게 뭔데요? 선생님한테도 어려운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야. 돈을 쫓는 그런 흔한 의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들은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니,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시골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진짜 계기가 되었는데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의료 혜택을 쉽게 받기 어려운 사람 곁에 있는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분에 넘치게 받은 은혜를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의대에 가서도 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더군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은 군 입대를 했어요. 외동이라 그때 사모님, 즉 어머님이 참 허전해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바빠서 아내를 챙길 시간이 없다시며 저에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집에 와서 당신 아내와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어려운 부탁이라고 그러시냐며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 지방 소도시에 와서 밥을 먹는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죠.
그래서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간이 되면 비싼 교통비도 감수하며 어머님과 시간을 함께 하려 했는데요. 그때 밥도 먹고 같이 드라마도 보며 어머님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렵사리 당신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으셨는데요. 사실 나는 말이지, 처음에 정은이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마냥 반갑진 않았다. 우리 그이가 참 오지랖이 넓어서 나랑 우리 아들을 고생시킨다고 생각했어. 생판 모르는 널 나더러 챙기라고 하는데 어찌나 황당했는지. 게다가 우리 집엔 사내 놈이 있는데 여자애를 챙기라니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근데 네 사정을 듣고 참 많이 미안했지. 그리고 우리 그이도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싶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는데 그래서 그 뒤로 넌 내 수양딸이라고 생각하고 민철이한테도 얘기했어. 너 잘 챙겨주라고. 그랬더니 그 뒤로 우리 아들놈이 너를 엄청 챙기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질투도 나고. 나 되게 웃기는 아줌마지? 근데 그랬던 내가 요즘 부쩍 너한테 진심으로 고마워. 네가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써줘서가 아니라 네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너무 잘 커져서 너무 대견하고 또 고맙다. 이제야 내 남편이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구나. 새삼 존경스러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너를 오래오래 이렇게 가까이 보고 싶구나. 이건 뭐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어머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참 기뻤어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직접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다는 알 수 없잖아요. 게다가 저는 그때까지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 사실은 조심하고 있던 차였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저희 할머니 못지않게 어머니를 신경 쓰게 되었는데 효가를 나오고 제대를 한 그 집 아들, 그러니까 민철이가 그 점을 참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말처럼 행동은 서툴러도 마음이 많이 여린 친구라 자기 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뒤 서로 가랑비에 옷 젖듯 저희는 서로를 마음에 담아주게 되었고 제가 인턴이 되었을 때 민철이는 축하와 동시에 오랫동안 품어온 자기 마음을 고백했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임을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조건이라고 내세울 게 의사가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차마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니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아니 아버님과 어머님은 기쁜 마음으로 저희 교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연세도 연세고 몸이 많이 허약해지셔서 병상에 계셨어요. 그때 저도 그렇지만 민철이와 민철 부모님이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저희 할머니는 제 결혼식까지도 꺼져가는 생명의 빛을 붙잡고 계셨죠. 그리고 제가 행복한 결혼식을 마친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는데 아마도 할머니는 이젠 당신이 아니라도 저에게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안심하시고 할아버지 곁으로 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할머니에게 꼭 잘 살 테니 지켜봐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의사로 지내면서 저희 할머니 같은 어르신을 보면 남 같지 않은데요. 다들 저희 할머니 같고 꼭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슴 깊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제가 있어 저희 마을이 장수마을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제 유일한 훈장이에요. 이젠 예전보다는 시골도 많이 발전되어 저희 할아버지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도시보다는 이런 곳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곳 주치의로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젠 시아버님이 된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저의 결심을 무척이나 고마워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 같이 시골 의사가 되자고 약속하신 시아버님은 제가 이곳에 오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위는 과로사였고요. 제가 또 남편이 그렇게 쉬시라 당부를 드렸는데도 환자 걱정에 늘 일만 하시더니 그렇게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남겨진 어머님의 슬픔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괜찮다면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힘이 나니까 그러자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생각할 시간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고 1년이 조금 지난 뒤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 뒤 감사하게도 저희 딸을 도맡아 키워주시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제사가 있는 날이면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제가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아버지가 늘 말했다. 자기 꿈을 네가 대신 이뤄줬다고. 사실 자기도 아주 오래전부터 시골에 내려가 거기에 뿌리 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 내가 많이 미안했어. 사실 의사 아내로 살면서 욕심이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사는 니들을 보면서 내 남편이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새삼 느낀다. 내가 참 못된 와이프였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는데요. 그리고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한테는 은인이세요. 만약 그때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런가 보다. 너도 나도 우리 그이도. 아니, 우리 아들도 서로를 만나 너무 다행이야. 네,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도 두 분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 말은 진심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겐 가족이었고 그래서 시아버님인 의사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저희가 특별한 인연인 만큼 그 어떤 유혹도 저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저에게 융통성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의사가 된 계기도 그렇고 시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시아버님의 뿌린 씨앗인 제가 당연히 그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닌 제 꿈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돈은 많이 못 버는 의사지만 늘 보람 있는 의사로 삽니다. 도시의 북적이는 생활은 저한테는 맞지 않거든요. 뼛속부터 촌스러운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사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골이 너무 좋아요. 다행히 남편 역시 서울 출신은 아닌지라 이런 생활에 큰 불만은 없는데 이렇게 완전한 시골 생활은 또 처음이라 늘 재미있어 합니다. 요즘은 쉬는 날이면 늘 어르신들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오는데 엊그제는 딸아이를 데리고 소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불 피울 줄도 모르던 도련님이 요즘은 어찌나 굳은 일을 잘하는지. 오죽하면 저희 딸이 아빠는 의사보다 이런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 눈엔 의사 가운을 입은 남편이 제일 멋있는데
저희 딸 눈에는 목장갑을 끼고 장작에 고기 구워주는 아빠가 더 멋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젠 당신 꽃밭 가꾸는 일에 푹 빠진 저희 시어머니는 하루하루 꽃과 나무의 척척박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머님 얼굴이 참 좋아지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해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저 사모님 같기만 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이젠 피부도 햇볕에 살짝 타시고 흙도 곳곳에 묻힌 모습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예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 몸보다 마음 치료가 더 힘든 치료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시아버님은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명의 중에 명이셨어요. 그러니 저와 남편은 그런 시아버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부디 하늘에서도 멋진 의사 선생님으로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선 바쁘지 않고 노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의사요. 그리고 저는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옛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할아버지의 고물 자전거가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한 그 절망 끝에 저한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도움의 손길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삼 제가 참 운이 좋았고 감사한 인연을 만나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느껴지는데 의사에게 기적은 좀 특별하거든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의사는 그 누구보다 기적을 바라곤 하는데 그런 기적으로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저희 가족을 보면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매일 행복하기만 한데요. 저는 큰 욕심은 없고 앞으로 우리 부부가 지금처럼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어머님이 더 많은 꽃을 피워내며 어여쁜 꽃처럼 사셨으면 좋겠고 저희 딸아이는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어받아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큰 욕심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적어보니 욕심이 많은 사람이네요. 부모가 되고 보니 자식에게만은 욕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저희 시아버님도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화이팅하며 그 마음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생각나는데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평소 저더러 별나다고 했던 후배인데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시골에 작은 병원을 차리려 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이젠 그곳에서도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의사가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젠 그런 의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도 얼마나 흡족해 하실지 제 눈에는 아주 선해요. 그리고 비록 저희 부부와 후배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세상은 아니지만 그런 몇 안 되는 별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부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듯 훗날 또 누군가가 제 다음 꿈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은 먼 얘기인 만큼 저는 앞으로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의사로 또 좋은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로 제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었던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몸도 마음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